안녕하세요. 저는 리타라고 합니다. 오늘 책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책을 다 읽지 못하고 제가 한 2년 전에 읽은 책인데 1년 반 전에 읽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은 아마 제목이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인데 나치 수용소, 유태인 수용소에 이제 몇 년 동안 갇혀 있다가 생존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반이네요. 1년 반 전에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인생에서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나 시련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저보다 훨씬 더 이제 고통의 선배? 제가 겪은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은 애들 장난, 미천한 경험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고통, 굉장히 많이 그런 거에 끝까지 가보셨을 것 같아서 이분이 말하시는 거라면 제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책을 당시에 골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그 구절을 쫙 읽어볼게요. 제가 에버노트에 언제나 책을 읽으면 정리를 해놓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 책도 정리가 되어 있었고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되게 많이 서로 얘기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시작해볼게요.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이건 제가 하는 말, 여기까지는 구절이었고, 책에 나온,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삶에 대한 인식, 내 마음까지, 거기까지는 빼앗기지 않는다. 아무리 외압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정말 말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을 텐데, 그럼에도 내가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내 의식, 내 태도, 그거는 내 거다. 그거는 제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됐네가 아니라 그거는 네 마음가짐에서 오롯이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각각의 개인을 구별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독자성과 유일성은 인간에 대한 사랑처럼 창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일단 깨닫게 되면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사랑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나 혹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된 사람은 자기 삶을 던져버리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해라. 넘어가서 자아 실현은 자아 초월의 부수적인 결과로서만 얻어진다. 뭔가가 돼야겠어. 해서 되는 게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좀 초월하고 뭔가에 대해서 몰입했을 때 뭔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넘어가서 로고 테라피에 의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세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두 번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로고테라피라는 게 계속 이 책에서 강조를 했던 건데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냥 뭐 수용소 후기 느낌이긴 한데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뭐 의학적인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게 로고테라피였던 것 같아요. 아래 댓글로 책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서 과거에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사라질 수 없다. 과거에 그랬었다 라는 것처럼 확실한 존재 방식도 없을 것이다.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 가로치고 충실히 살아온 삶의 기록들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 젊은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잃어버린 자신의 청춘에 대해서 향수를 가질 이유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가 젊은이들을 부러워하겠는가? 그 젊은이에게 놓여있는 잠재 가능성 때문에?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 때문에? 천만의 말씀. 가능성 대신에 나는 내 과거 속에서 어떠한 실체를 갖고 있어.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의 다 부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의 기록을 스스로 기억하고 있을 때 젊은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잘 살아야겠네요, 지금을. 그리고 넘어가서 소원은 생각의 아버지, 공포는 사건의 어머니. 소원은 생각의 아버지, 공포는 사건의 어머니. 또 넘어가서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거대한 인간 집단의 행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얻은 사실뿐이고 각 개인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채로 남아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면 된다. 즉, 우스운 이야기를 해서 그를 웃겨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웃음을 강요해서는 진정한 웃음을 이끌어낼 수 없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 왜 애정 표현 안 해 오늘? 빨리 해! 왜 안 해 오늘?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을 받을 만한 예쁜 행동을 하면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너한테, 누군가한테 왜 나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하란 말이야. 보통 그런 1차원적인 소통 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는 그의 대표주자인데 그러지 말고 상황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행동할 만한 행동을 해서 내가 그걸 얻어내는 게 맞는 거다. 그걸 간과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옆에서 보면 보이는데 본인이 있을 땐 그렇게 안 돼. 그치만 노력해야죠. 그치만 노력해야 됩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데 시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시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련에서 여전히 유용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피할 수 있는 시련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시련을 견디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더 제가 기억이 잘 선명하진 않아요. 이게 2016년 8월에 읽었던 거라 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분명히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네. 다른 책에 대해서 제가 구절을 남긴 중요한 구절 쏙쏙 뽑아놓은 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안녕.